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시험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시험. 있어요? 아이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 세상에서 경쟁을 맛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죠? 네, 그래서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오늘 을왕리를 오랜만에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다소 무겁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술도 좀 드시고 또 그래서 속도 그럴 텐데 우리가 저하고 나하고 지금 2시간 동안 같이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워밍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끼고 기지개를 한번 쭉 키우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 준비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들으셨군요. 자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이 강의는 첫째 1부와 2부 두 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어떤 건지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사라마고를 아십니까?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소설을 써서 포르투갈 문화를 우리한테 소개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죽음의 중지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어느 날 포르투갈 국민들은 살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프면 중상당하면 죽잖아요. 나이 들면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죽지 않는 거예요. 온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기뻐서 날뛰었죠. 야,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됐구나. 임모탈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걸로 끝났다면 이게 소설이 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축복인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그런 업종이 뭔가요? 장의사. 사람이 죽지 않는데 장의사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에는 환자들로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충성을 당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새로운 충성자를 받아들이니까 터져나가죠. 양로원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양로원. 더 이상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국가 사회 재정 문제, 갈등 문제, 이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만세가 부른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마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연기되는 겁니다. 죽음의 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연장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60세가 인생이었을 때 한 삶이 60세일 때와 한 삶이 100대일 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죠. 일찍이 미중유의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있어보지 않았던 거죠. 5천년 역사에서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다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내 인생은 계절을 볼 때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 아주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봄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1950년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60세? 56세? 정확하게 맞춘 것 같이 됐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한국의 평균 수명은 52.4세입니다. 여기는 물론 영유아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죽은 사람 빼고는 좀 더 살겠죠. 그것이 불과 60년이 지난 2012년 유엔 세계 인구 현황 보고에서 보면 여성들은 84세, 남성들은 77세입니다.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은 84세를 사시고 죄 많이 지은 남성놈들은 77세, 7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면 남편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그 불쌍한 인간들은 여러분들보다 10년 일장 죽습니다. 10년 먼저. 그러면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남편 없이 10년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가끔 없어져야지 계속 없으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60년이 지난 동안에 30년의 인생이 늘었는데 앞으로 40년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이 굉장히 지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40년 후에는 몇 세가 될까요? 몇 세? 100세? 답을 미리 알려줬으니까 참 좋습니다. 잘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계절이 15년이었다가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죠? 앞으로 얼마 지나서 우리는 인생의 한 계절이 25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5세 넘으셨어요? 아니면 가을이에요, 가을. 봄은 아닌 것 같고 가을입니다. 만약에 나이 50이 된 사람이 60년 인생을 살았을 때 계절은 뭘까요? 분명히 겨울이지요. 겨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50인데 100세 시대의 50은 뭡니까? 인생의 딱 절반이죠.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초가을 아니에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이렇게 세상은 변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식세입니다. 의식세. 제가 지금 60이 채 안 됐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놈이 있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뭔가 새로 시도해보면 되겠어? 우리 나이는 이제 정리할 때지.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지만 그 사람하고 토론하기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연령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면 인생에 봄은 없는 것 같고 25세 미만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한 여름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은퇴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은퇴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우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일자리는 없어진다. 일자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을 하고 출근합니다. 하면 일자리가 있습니다. 내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과 연결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모든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화장하다가 출근해야지. 잠깐. 내가 어디를 출근한단 말이야? 출근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이건 또 당해봐야 압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출근의 자리가 없어져. 그러다가 도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아니구나 갈 데가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따라서 수입도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통장에 돈이 안 찍혀. 예전에는 착착 찍히더니 왜 안 찍히지? 머리로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것이 옵니다. 사회활동. 지금 여러분들은 노조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활동이 여전히 왕성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쁘죠. 은퇴하고 나면 서서히 사회활동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사회활동이 없어집니다. 나를 분명히 이 후배들은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 서운하다고. 그래서 네 생각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줍니다. 아주. 그러면서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선배들 중에서 우연히 길에서 보거나 어떤 모임에서 몇 년 만에 은퇴하신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지? 내 친구의 어머니인가? 할 정도로 바싹 늙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뭐가 없는 거야. 자기를 구현할 그런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에 떨어진다. 한없이.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길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땅의 은퇴자들과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변하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불행하다고 합니다. 불행한 삶이야.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인생 뭘로 살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런 현실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과거에 우리들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부모가 돼서 나이가 들 은퇴하면 내 자식 새끼들이 나의 은공을 알아서 나를 모실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어제 술 드셨으니까 북엇국 드셨겠지만 샌드위치라는 그런 샌드위치. 빵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꼴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지금 자식 새끼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능력이 있나요? 이 시대의 화두는 청년 실업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훨씬 스펙도 좋습니다. 토익이 970점, 80점 맞고 무슨 놈의 자격증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다 받고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밖에서 기다리면 뭐가 됩니까? 열정페이? 이거 뻑뻑이 소리가 기다리나요? 열정페이, 88만 원 세대, 인턴 시대, 삼포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 이렇게 되죠. 우리 새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양은커녕 우리가 그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제가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뭐 퇴직금 같은 거 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요즘 애들은 안 주면 맞아 죽고 주면 굶어 죽고 이런 얘기를 누가 자조적으로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은 독립식과 자립심이거든요. 한없이 있다고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은퇴를 공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가장 늦게까지 이러는 사람들이 또 우리입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한테 도움을 주거나 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년 우리 역사 중에서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조선시대에 40 몇 살 살고 죽었고 일제시대 때 50 살다 죽었고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70 먹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80, 90, 100살 누가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몇 사람 빼놓고는 물어볼 놈이 있어야지. 물어볼 선배가 없습니다. 답도 몰라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그냥 말로만 온 게 아니라 눈앞에 현실에 딱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인생을 내려온다는 것은 자기가 자살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 시대 청년들과 또 하나의 세대, 두 세대가 특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베이비 부모들, 역시 은퇴자들과 겹쳐 있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화두인 은퇴자 르네상스를 뭘 말하느냐? 산업시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자식 새끼를 먹이고 교육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됐으니 물러나라 해가지고 뒷방으로 밀리는 그런 은퇴자들. 그 좌절과 아픔은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 메인스트리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실망하고 좌절한 세대. 이 두 세대가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한테 뭘 기대한다는 건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두 세대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상 은퇴한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은퇴자에게 설계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재정 설계, 재무 설계 이해죠. 은퇴자 설계 이퀄 재무 설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설계사 오셔가지고 나중에 연세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뭐 3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펀드를 지금 가입해야 되고 이게 모든 준비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 가지고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한 세대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연장된 삶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같으면 뭘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행복한 거냐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건 다 자기의 기준이 다르죠.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남들은 너는 참 행복하겠다 해도 아니면 안 불행한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를 쉽게 좀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큰 산 앞에 섰다고 그럽시다. 백두산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남쪽에서 보는 백두산과 북쪽에서 보는 백두산은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보는 산은 백두산이고 중국에서 보는 산은 장백산입니다. 다르죠. 계절에 따라 보는 산이 또 다릅니다. 봄이 꽃이 피었을 때 그 산은 그대로 있지만 다르게 보이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시집을 갔죠. 그럼 갑돌이가 달 보고 울었는데 그 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없이 슬펐겠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뭐가 안 풀린다고 해서 복권 하나 샀는데 보니까 1등이 됐네? 그때 보는 달은 달이 왜 이렇게 웃어? 다른 본질은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르게. 인생 또한 그런 겁니다. 행복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커피가 반잔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커피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것이고 다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객관적인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이 머릿속에 있는 코어를 살짝만 돌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거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진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보다 더 행복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첫 번째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꿈. 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의 첫 번째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 마음의 건강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인연, 사랑도 되고 우정도 되고 또는 부부애, 동료애, 여러분들 동료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이런 거 없으면 정말 살만 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아까 얘기한 일자리, 그 다음에 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다고 느꼈던 돈이 네 번째인데 돈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말고 훨씬 중요한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삶이 될 때 저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꿈꾸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꾸는 꿈 말고 낮에 꾸는 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영에서 계획을 말할 때 5년을 초과하는 계획을 장기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1년을 미만 계획은 단기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 중간은 뭐 중기 계획으로 말하겠죠. 내가 10년 후에 무엇이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꿈입니다. 꿈. 꿈은 인생의 지도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앞만 보고 달린다? 그건 내비게이션 없이 앞으로 뭐 차를 드라이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꿈은 젊은 사람만 갖는 거지 이 나이에 내가 꿈을 가지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어떤 방송에서 102세가 된 쌍둥이 자매를 모셔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분은 살아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행사를 마치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봉투를 드렸습니다. 금일봉을 적지 않은 돈을 드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들 이 돈 가지고 무엇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답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식?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집도 안 갔는데 뭔 자식이야. 뭐야 노후 준비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99세가 됐을 때 손자가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뭐 내일 모레 죽으라고? 노인이 된다고 해서 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사람 꿈 있죠. 꿈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노벨 평화상도 탔죠.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이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닌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기를,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I have a dream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아닙니까? 오바마. 그렇기 때문에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도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그러던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같이 가자고. 이런 겁니다. 꿈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만 했으면 이 사람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은 아마 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지구를 선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인종 편견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아주 흑인들에 대해서 예전에 60년대만 하더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지도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니그로, 화이트 이렇게 돼 있지 남자 구분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흑인이었고 여자였어요.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탑 10 안에 항상 들어가죠. 아프리카에 큰 학교를 지어서 정말 힘든 어린애들한테 희망을 하는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해줘. 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든 놈의 세상 차라리 물론 그런 좌절을 겪은 것도 있지만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우선 있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 소년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집이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달인가 한 맑은 가을날 시골 중학교 운동장에 소년 5명이 이쪽에서 저쪽 운동장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체력장 검사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장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아이고, 그래서 몰라 뵀습니다. 점수가 20점이었죠. 체력장을 하지 않으면 그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240명 학생 중에서 235명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로 체력장을 하러 갔어요. 나머지 5명은 왜 체력장을 안 가고 공을 몰고 다녔을까요? 왜? 고등학교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전교 1등에서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을 보고 다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너무 파랗고
쪽빛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하늘. 43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선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지금 40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14개월 만에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에 평균 걸리는 통학 시간이 4시간 반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에서 전북 분산시에 있는 모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집 앞에는 오는 첫 차가 타고 가면 지각을 해요. 그래서 5km를 걸어갑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10km를 버스를 타고 정안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한참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분산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물론 다리가 있죠. 그러고 나서 도선장에서 학교까지 3km를 걸어갑니다. 올 때는 그 반대죠? 반대로. 하루에 4시간 반. 그때 5시 반, 5시 좀 넘어서 출근하던 버릇이 지금도 저는 매일 5시 반에 출근합니다. 집에서. 5시 반에. 저는 어릴 때의 꿈을 이미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이 됐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글을 쓰고 강연하기 때문에 달성했습니다. 어릴 때의 꿈을 달성한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또 다른 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은퇴해본 절감했던 일이 은퇴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베이비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고 지금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소속돼 있어서 소속이 아니라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강의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꿈을 알려주고 해낼 수 있다는 캔드 스피릿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저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40년까지 5차 5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때가 되면 만 83세가 됩니다. 내 친구한테 이 얘기하면 정신병이 더 시급하죠. 너 83세까지 무슨 계획을 세워 미친놈아. 그래서 친구 앞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꿈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꿈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꿈을 갖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꿈이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이런 게 있죠. 젊었을 때 죄질하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늙으니까 아파가지고 그 돈 버는 돈 병 고친다고 다 썼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는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있는데 육체의 건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개 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리도 두 다리 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자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만약 신이 나타났어. 너한테 다리 한 짝을 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면 그 말해서 뭐냐고 따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건강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도 있겠지만 우선 섭생, 먹는 거 잘하고 운동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 잘 해야 되죠. 섭생도 우리가 예전에 못 살았을 때는 기름기 있는 거 하나 더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중요한 섭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과잉 상태 시대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적게 먹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담배 여러분들 피우는 분 계시면 좀 줄이십시오. 술이야 가끔 먹어서 뭐 스트레스 해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WHO에서 뭐 어떻게 그런 얘기 했죠? 붉은 고기 처먹으면 죽는다고 하다가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그랬죠?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옷을 보면 약간 크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은퇴 후에 2년 동안 열심히 일주일에 5일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또 술을 제가 안 먹으니까 요즘 이 옷이 커지더라고. 옷이 커진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슬림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이어트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온대. 내일 가면 또 내일부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왜 줄어들었지? 왜 이 옷이 줄어들었냐고. 요즘 옷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탁처럼. 옷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몸이 불었다는 얘기지. 먹는 것과 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할 때 먹는 거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또 숙제 하나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에 분들은 세상상이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몸이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힘이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편협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고 경직돼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건강은 몸 건강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요즘에 와가지고는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없다고 말하죠. 최근에 제 주위에서도 몇 사람이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황수관 선생님 같은 경우 일찍 가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건강조도사 아닙니까? 건강조도사. 일주일에 운동을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해라. 이렇게 웃어야 된다. 하시고 자기가 일찍 가버리면 뭐는 거야? 모범을 보여야지, 모범을. 여러분 황수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못 알아듣는 얘기 있습니까? 다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평범한 말씀을 그렇게 재미있게 교훈적으로 한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직장인 주말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중에 54년생이 있었는데 정말 만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일요일 날 그것도 저녁 때 누구누구가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또 소천? 그럼 누구누구 옆에 아는 이름인데 거기에 부친이라든가 모친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놈이 이딴 식으로 보냈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를 하니까 본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사람 소나기 심이 제 10배쯤 되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보물은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배우자 잘못 만나서 신세 조진 사람 많습니다. 내 눈이 삐었지 저거 술 기운에 저거 아니었으면 내 발등 찍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정말 내 인생이 어쩌을까 삭막했을 거야. 당신이 만난 게 너무 행복해. 잘 때 당신 발이라도 좀 대고 자야 되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다행히. 여러분들 요즘은 무슨 맘 사건 나오죠? 강아무개 변호사하고 무슨 맘. 나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 남편이 생각나더라고. 또 강영석이 부인이 생각나. 참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참 세상 참 부끄럽게 됐죠? 인연은 나한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관계 있어요? 같이 붙어 사는 부부 중요합니다. 동료 너무나 중요하죠. 내 상사, 부하, 같이 일하는 옆에 부서. 여러분들 되게 저는 상사도 해보고 부하도 해봤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맛있는 술안주는 상사를 씹는 겁니다. 그렇죠? 상사를. 그러면서 그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상사는 또 부하를 질근질근 씹습니다. 그 자식 다른 데로 버려버려야 되겠어. 아주 그 새끼만 안 했으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자기 상사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도원 선생의 말을 빌면 해외에 나갔을 때 요즘 필리핀 가면 거의 반은 맞아 죽더만 총알에. 필리핀 가면 그래요. 거기 갔을 때 가면 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인들. 그럼 한인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 누가 잘 해가지고 소개시켜서 마중 나오잖아요. 마중.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비행기 트랩을 쫙 내릴 때 어서 오세요.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더러운 거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정말 이민 생활이 평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다고요?
우이구, 박수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호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제가 나열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는 물론이고 지구상을 통해서 그거 다 갖춘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한두 개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전제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다는데 요즘 우리 가서 보면 누가 이제 후배 오면 또는 제자들 보면 아버지는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머니는 무엇이오? 아, 우리 서울로 중에 지도자세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어디 길가에서 소개받으면 명함을 주고받지 않으면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곧 represent, 표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자아실현. 여기 보면 우리가 욕구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나눠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구에 따라서 돈도 쓰고 욕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어떤 욕구를 가지고 가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통계적 기법이 발달하기 이전에 욕구 단계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물론 후학들이 이러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경영학 교과서에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선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뭘까요? 기업으로 말하면 조명, 환기 그런 거, 냉난방, 그다음에 최소한 급여 이런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관한 욕구. 구조조정이 있다. 내 자리가 줄어들까? M&A 한다. 불안하죠. 그다음에 월급을 안 줄지도 모르겠다. 불안하죠. 이것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애정. 회사에 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긍지를 느끼게 해주고 또 인포멀한 모임도 있어서 동호회도 있고 이 회사 다닐만 난다. 내가 몸담을만 하다.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에 가면 단계에 가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누구든지 존경받고 싶어요. 회사에 가면 포상도 받고 또 때되면 승진도 하고 이런 욕구를 말하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자아실현의 단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내가 빚진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떠나야 될 텐데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일을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런 걸 하려면 저게 궁극적인 자기의 자아실현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꿈을 이루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진 어린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의사가 돼야 되겠죠? 의사가 되려면 어디? 의대를 들어가야 돼, 의대. 의대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하지. 너는 의사가 돼야 인마,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부모가 한다고 하면 정말 공부하기 싫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내 꿈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의료봉사를 할 거야 라는 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왜?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다. 돈.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돈밖에 없는 놈은 더 가난하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이 발달하고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위 재벌 기업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돈 쓰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지도자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 사람들 돈 쓰는 것을 보십시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팀 쿡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뭡니까? 유능한 경영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든 자기가 그동안 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하고. 팀 쿡 같은 젊은 사람도 자기 조카 새끼 가르치고 난 뒤에 남는 돈 전부 기부한다.
우리나라의 10대 안에 있는 재벌들은 대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두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경영학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돈을 잘 버느냐. 어떻게? 생산 관리 잘해야 되고 마케팅 잘해야 되고 재무 관리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돈 벌면 뭐해? 돈 벌면 뭐냐고. 아이 돈 많이 벌면 쓸데없겠어요? 그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고기 사 먹나? 돈 벌어서? 그렇지 않죠. 돈 쓸 때를 미리 정해놓고 가볍게 돈 쓸 때를 미리 정해놓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마인드와 돈이면 많이면 많을수록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면 어디다 쓰겠다고. 물론 똑같이 단순 비교는 안 되겠죠. 김장원 씨가 그런다고 그러대요. 가수. 미리 이렇게 기부를 약속해놓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나오면 준다는 거야. 자기는 5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범사에 감사한다. 봉사는 삶의 근국이 목표입니다. 돈이 있어야 봉사하지. 이런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봉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으면 웃기는 재주로.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가져가서 아픈 사람도 지체부에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차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행복해지는 건 받는 것보다 저런 데에 있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 교보문고 바로 뒤에 있는데 교보문고 앞에 보면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두어 달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거기에는 누가 쓴 소설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걸로 우주가 우리한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아까 행복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공정성에 관해서 요즘 논의가 많습니다. 이 세상 정말 공평하지 않아. 이 세상 어떤 놈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놈은 흙수저, 이거 뭐 출발부터 다르잖아.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에 이루어내는 학설인데 공정성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 공정성, 두 번째는 분배 공정성, 세 번째는 인사 공정성 이런 건데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정할 때 나한테 물어봤어? 예를 들어 우리가 7명이 회사를 차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합니까? 왜 네 혼자 결정해? 나한테 물어봤어?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가 공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분배 공정성은 뭐야? 왜 너는 많이 처먹고 나는 적게 주냐 이런 얘기죠? 쉽게 우리 셋이 이게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집에 갔어요. 피자 한 판에 몇 쪽입니까? 8쪽이면 어떻게 먹겠어요? 자, 셋인데 너 2개 먹고 2개 남네? 나는 하나 먹어야지 뭐 하는 사람 있죠? 일을 그렇게 해야지, 일을. 조직에서 보면 무슨 상장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꼭 지가 가져야 돼. 돈은 놈이 있어요. 그리고 일거리는 슬쩍 밀어놔. 나는 2개만 하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공정성은 비슷한 거죠. 왜 너 혼자 다 헤쳐먹느냐.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혜를 입고 앞서가는 놈들은 상당히 공정하다고 느껴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할만해. 심지어는 IMF 때 돈 많은 사람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IMF 오래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정성에 관해 우리는 공정성에 대한 건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 제가 중심은 태도. 내 인생에는 어떻게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 장애물이 많아.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 경주. 여러분 장애물 경주 아시죠? 순탄하게 뛰는 게 아니라 앞에 바가 있어서 뛰어넘고 뛰어넘는 경주. 인생이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야.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불만을 하냐고. 그걸 즐겨야지. 리듬을 다 뛰어넘어야지. 그게 장애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행불행에 관한 기준점을 바꿉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정말 소중한 동료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렇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노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현실, 자기의 주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 당장에 만드는 게 비법.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내 형제와 비교하십시오. 비교? 불행은 비교해서 출발하는데, 비교할 때 저쪽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비교하면 돼요. 쟤는 왜 이렇게 이뻐? 김태희 뺨치는 나는 얼굴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나는 없는데 불행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놈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불행해집니까? 감이 안 와, 감이.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 친구, 독일 속담에 친구가 못 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일이. 독일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가까운 사람과 비교해서 그쪽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질투, 시샘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보이니까. 반대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 반대로 뭔데? 쟤는 돈은 많지만 건강이 현찮아. 언제 돼줄지 몰라? 나는 건강해. 갑자기 내가 살맛이다, 세상에. 이게 우리가 다 마음에 달려있는 거, 마음에. 일체의 순조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처럼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걷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해. 남들은 걔를 미친 뭐라고 하는데 하든 말든 행복은 주관적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고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전 단계까지는 가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하다. 어제까지 보면 정말 원시덩어리 같은 남편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면 쓸만해 아직도. 내 새끼들. 인류대학이 뭔데? 자기가 인류라고 느끼면 인류대학이지.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꽃을 항상 비 오는 날이 아니라도 머리에 꽂고 있으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손 씻고 오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1부에서는 우리 삶이 연장되어 있고 그런 행복의 조건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한없이 길면서도 또 급변하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현실에서 잘 살아내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돈 버는 법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Five Minds for the Future, 미래를 살려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책을 감명 깊게 읽고 그 내용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될 그 미래는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파라다임 시프트가 옵니다. 선택사항했던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자,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쓴 파워 스피트라는 책을 보면 예전에 온 시대는 힘 있는 놈이 장땡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나도 무거운 창, 칼 들고 힘쓰는 사람이 장군이 됐어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키 크고 힘센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파워였습니다. 파워. 그러다가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정기기관 발명 이후에 산업시대는 wealth, 돈 많은 사람, 자본가가 나중에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죠, 정보 시대. 여러분들 각기 다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컴퓨터. 저도 그런데 그 수많은 앱 중에서 아마 5%나 쓸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거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걸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시대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향토에 배우고 있을 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우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대학생 과정들을 가르치면서 96년생도 있지만 제가 한 5년 동안 5년째 하고 있는데 47년생을 제가 이렇게 제자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저는 배웁니다. 47년이면 저보다 10년도 위인데 저분이 학부 과정에 와서 뭘 배우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해옵니다. 찡해요. 지금 아주 소수의 사람들, 연구원에 간다든가 대학에서 교수를 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해외에서 와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그 나머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또 필요하면 또 나중에 배우고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원로 대학 교수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 다른 분야의 학부 과정으로 방송통신대에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떠들고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누구를 어떤 입장이 하나 정해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제가 바뀌고 멘토와 멘티가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게을리하면 뒤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옆차와 같이 쭉 가는데 내가 시속 80km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딴에는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옆차를 추월할 수가 없어. 쟤가 왜 나 앞에 계속 있지? 그놈도 열심히 가기 때문에 그래. 그놈도 열심히. 그 차를 추월하려면 적어도 엑셀레이터 발라서 적어도 100km 내야 되겠죠? 100km 내야 된다고. 내가 잠시 방심하고 60km로 있으면 어느새 그 차는 나를 찔러갑니다. 적당히 해서는 지키는 것도 어렵다.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평생 교육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지금 계속 OJT 또는 셀프 러닝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노베이션이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에는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라디컬한 그다음에 점진적인 이노베이션이 있고 어떤 요소를 변화시키는 모듈라 이노베이션이 있지만 제가 지금 주시하는 것은 이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입니다. 아키텍처 이노베이션. 뭐냐? 본체는 그대로 있지만 연결이나 배치를 달리해서 전혀 다른 기능, 사용 방법을 우리가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쁘게 에어캡이라고 썼지만 뭡니까? 뽁뽁이에요, 뽁뽁이. 알죠? 뭐 포장할 때 깨지지 말라고 뽁뽁이였는데 나온 지 꽤 됐죠?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 뭘로 쓰고 있죠, 지금? 창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방한제. 그거 뽁뽁이 성능이 특별히 바뀐 거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아. 다만 용도를 바꿨을 뿐이에요, 용도를. 퀴리 부인이 무슨 퀴리인가? 무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라드멜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라드멜 발견하려고 발견한 겁니까? 딴 거 하려다가 우연히 이 라드멜을 발견하는 거죠.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던 것을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여러분들 에어캡 분위기 있습니까? 오이 먹다가, 오이 여러분들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붙이잖아. 화장품으로 쓰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직장의 남성 동료인데 나중에 어떻게 용도를 바꿔? 남편으로 용도를 바꾸기도 하잖아. 자신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재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거기 보면 폴 포츠 있죠? 폴 포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핸드폰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야. 인상도 더럽잖아요. 좀 솔직히 얘기해서. 핸드폰 사세요. 그러면 핸드폰 잘 안 살 거야. 핸드폰 판매원으로서는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느 날 그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악담하는 그 사람이 있죠? 저 미친나? 왜 나왔나?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감동의 박수도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노래하려면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동년배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동년배는 아니구나. 장사익 선생 아시죠? 소리꾼 장사익 선생. 너무나 신금을 울리고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매년 제 연구실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 합니다. 비쌉니다, 표가.
그분이 음계를 모릅니다. 콩나물 대가리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게 어떻게 그러면 자기 작곡하는데 하느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박목월의 구름 나그네다 하면 그 시를 10번, 100번, 수백 번을 읊조린답니다. 계속 낭송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들이 떠오른대요. 그럼 옆에 이제 공무원 놈이 다 음계를 그리는 거야. 녹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독보적인 어떤 영향을 끼쳐가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신금을 올립니다. 창법이 독특하죠? 굉장히 느리게 부르면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도 뭐, 숨 끊어지겠네. 정말 멋있는 분인데. 그분이 노래를 처음 부른 게 45입니다. 45. 서울에 모 상고를 나오시고 이런저런 일을 한 10대까지 했대. 자기도 잘 몰라. 몇 가지 정확히를. 10대까지 했어요. 노래 부르기 전에 마지막 직업은 일은 주유소에서 차도 닦아주고 기름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인척. 그러다가 40대쯤 먹어가서 이렇게 살다. 그때는 평균 연령이 이제 지금보다는 낮았으니까 한 60 먹으면 되셨겠죠. 40대 됐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인생이 의미가 없겠구나 싶어서 다행히 어릴 때 태평소를 좀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패, 사물놀이 소리패에 가서 김덕수는 아니고 하여튼 비슷한 이름이에요. 거기 가서 사정했답니다. 제가 태평소 조금 불지 않으니까 뭐 돈 이런 거 필요 없고 따라만 다니게 해 주십시오. 뒷일을 다 하겠습니다. 잡일을. 그래서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 가수들도 가끔 무슨 대마초 이런 거 사건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 놓고 내 광팬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르다가 팬들이 사라지고 나면 너무 그 저교함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물놀이패도 공연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뒤풀이 합니다. 뒤풀이. 한잔 하면서 야, 너 노래 좀 한번 불러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장사익 씨가 아이고 노래는 할 줄 안 하며 오면서 이제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특이한 지금까지 없었던 특이한 좋은 물건이네. 해가지고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라고 알죠? 약간 지인인데 그 사람이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오 해가지고 공연 한번 합시다 하니까 무슨 공연이요. 내가 무슨 그랬단 말이에요. 홍대 앞에서 공연하는데 백석인가 몇 조그만한 이런 공연장이었는데 사람이 밀물듯이 와서 열광이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연극인 손숙 씨가 무슨 장관도 하셨죠? 잠깐. 아주 잠깐 했죠. 잠깐. 그분이 어느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조영남이 오고 이미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사익이도 있더라. 그 한마디에 장사익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큰 광산이라고 비교해 봅시다. 광산. 탄광이야, 탄광. 탄을 다 파먹었어, 이제. 폐광했어. 뭐, 너 파먹을 거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밑에는, 탄광 밑에는, 아직 파보지도 않은 데는 금광이 있을지, 다이아몬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를 안 해봤을 뿐이에요, 시도. 사람의 성장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아버님 나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줘서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성인이 됐으면 환경과 교육은 어느 정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잠재력을 자꾸 탐색하는 겁니다. 탐색. 어떤 것을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를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폐광됐던 석탄광 밑에 엄청난 금광이 있을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저에게 돌아가시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성화 씨 있습니다. 정성화 씨. 뮤지컬 배우입니다. 대상도 많이 받죠. 저는 뮤지컬 많이는 안 가지만 어떤 뮤지컬 정말 매력 있는 배우인데 그 사람의 전직이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맨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의 개그맨이 아니고 옆에 그 보조 맞춰주는 뭐라고나 그걸 보고 그냥 그 변두리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인물도 안목을 가지고 있는 어느 분이 그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노래 한번 해봐 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했겠죠.
이렇듯이 사람도 우리가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몰라. 자기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몰랐던 잠재 역량. 여러분 지금 국제 원유가가 좀 떨어져서 40불, 45불, 50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전 세계 유가 시장을 한 것은 브렌트산 중진류, 그다음에 중동산 두바이유, 북해산 그다음에 텍사스 중진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다 중동산 두바이유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포함되고 그 밑에 석유가 언제 생겼습니까? 20년 전에 생겼습니까? 100년 전에 생겼습니까? 수천 년 전에 생긴 화석 연료거든요. 근데 정작 그 나라에 살던 그 백성들은 자기 발 밑에 석유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칼텍슨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자기 땅에 뭘 박더니 시커먼 불을 빼가면서 막 돈을 주는 거야. 달러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냐. 그러니까 한 배럴당 1달러 줬을 거야. 감사하다고. 지금은 이제 최대로 14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그거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놈이 발견해 준 거야. 여러분들 잠재력이란 그런 겁니다. ESP, Extrasensory Perception이라고 있어요. Perception. 자기 안에 잠재력을 자꾸 놓고 하세요. 이 나이에 그건 어릴 때가 이 나이가 뭔데? 누가 노래했잖아요. 이 나이가 뭐라고? 사랑이 딱 좋지만 공부하기도 딱 좋은 날이고 그런 나이입니다. 저는 나이가 며칠 있으면 60이 되지만 우리 나이로 지금도 떨림과 설렘 그런 게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너무 떨리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원석. 놀랍게도 이런 돌과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그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팔을 툭 차고 가는 거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3C가 있어요. 3C. 맞추면 제가 특별 보너스를 드려요. 3C가 뭐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C. 컬러. 네? 가공, 그렇지.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3C는 뭡니까? 처음에는 무게입니다. 무게 크기? 캐럿. 몇 캐럿이냐. 여기서 1캐럿과 2캐럿 차이는 2배가 아닙니다. 수십 배일지 100배 알 수가 없죠. 기하 흡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컬러. 컬러는 그 위에 세 번째 커팅입니다. 커팅. 정교하게. 다이아몬드 반지는 대개 몇 면체로 되어 있습니까? 58면체입니다. 위에 있는 각도가 면이 8개고 밑에 50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기가 막히게 가공되면 너무나 찬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원석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나이에도 저 나이에도 원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가공이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가공이 안 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몰라?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탐색해야 됩니다.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훈련. 그냥 공짜 없어. 날로 먹을 수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는 굉장히 많은 정보의 난립, 어떻게 보면 충고하는 놈들 이렇게 많아. 다 자기 말을 들으래.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 종합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 학생이 내가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의 멘토가 할 때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건 여러분 뛰어오르는 게 많이 노동조합 운동하시니까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 중에서 윤리적이 못한 사람 많죠.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의 계획은 뭡니까? 시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시를. 10년의 계획. 거기만 갖다 그러지 말고 10년 후에는 생각 안 해봐요. 오늘 기회 생각하십시오. 10년 후에는 계속 우리를 뜨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단 멀리 궁극적인 꿈을 꾸고 꿈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꿈을 또 꾸어야 됩니다.
그걸 달성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봉사하려면 의사 돼야 되니까 아니면 의대 가야 되니까 우선 10년 단위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분야에 통달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건 있지만 10년 정도는 그쪽에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금방 대체할 수 있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한 분야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뭐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나네. 일본말로 치다발이 돼. 치다발이. 남의 장단에 춤춰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찾아서 준비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디션장에 가면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꽤 오디션장 쫓아가서 시험 본 애들 있잖아요. 뭐 노래 부르면 딱 두 소절 부르면 딱 땡해. 그러면 미쳤나? 여기는 진짜 심사원들 마음에 안 들어하고 딴 데 가. 딴 데 가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땡해. 이상하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땡해. 전문가가 다 들어봐야 합니까? 누구 말을 맞다나 찍어 먹어봐야 하나? 아니잖아. 너 소질이 없어. 너는 가수 될 수 없거든.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디션장 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가수가 될 자질이 없구나. 그럼 다른 자질을 찾아야지.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냐 말이야. 응? 예를 들어 제가 나도 180 미만의 루저니까 나도 키를 커야 되겠다고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안 되지. 다른 장점, 다른 매력을 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동화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 리프팅하고 해봤자요. 다른 매력을 만들어야지. 주름이 있어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 남들이 나처럼 똑같이 하면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경쟁력을 만들려면 노력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 절차탁마, 대기만성이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상사한테서, 동료한테서, 친구한테서 칭찬받는 너는 그걸 잘한다. 너는 그런데 소질이 아까 시를 쓰겠다. 두 번째는 종합하는 말. 정보가 무진장 많습니다. 말도 많고. 요즘 보면 요즘은 TV 방송사가 무슨 케이블 방송도 많으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옛날에 영지버섯 먹으면 좋다더니 석류 먹으면 좋고 또 뭘 먹으면 좋고 기억도 안 나. 그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옥석을. 내 말대로 하면 돈 벌어주고 유사수신 행위할 때 은행 가면 돈 1%, 2%, 다 5% 줄게 5%. 너만 알아. 나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자 한 6개월 동안 잘 받고 원금 떼는 거죠. 모든 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돼. 수많은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속아요, 속아. 내가 어디 강의 다니면 누가 교수님 어디 정치 한번 해보시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진짜 조지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자기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잘 구성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냥 팽팽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미래 같은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창조하는 마음. 하던 대로 하면 잘 될까? 돌아가신 정주영 선생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대학 교육 받지 않았죠. 그러나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본 적이 없으니까 500마리, 1000마리야. 1001마리를 가져고 했죠. 김정희가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던데 그거고. 저 서해 앞바다에 물 막는 공사할 때 폐 유조선을 갖다가 막아라 그랬죠. 해외에서 공과대학 유명 나온 사람들 밑에 많았어요. 직원들. 그 무슨 말 됐잖아요. 임자 해봤어? 그분은 화두 아닙니까? 임자 해봤어? 노력해봤냐고.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된다고? 물이 되죠. 그렇게 질문했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하면 틀렸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 왜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곤충을 3등분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가슴, 배. 어떤 날은 돼지는데요? 죽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질문.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뭡니까? 왜 그딴 질문을 해? 질문도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주가 우리한테 준 두 가지 선물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키워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좀 쉬어갑시다. 우리가 남녘에 창문을 내겠어.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가 있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저 웃지요. 그러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저 웃는다는 말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 창조하는 마음까지 했습니다. 잠깐 제가 목을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존중하는 마음. 우리 개인과 개인, 남편과 나, 상사와 나, 부하가 나와, 집단과 집단,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여당과 야당, 노동조합과 사측. 이해 상반되죠? 이해 상반돼.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 저는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CEO의 철학을 생각해요. CEO의 철학, 오너의 철학. 그 사람이 직원들을 보물로 생각하는지. 오죽하면 예전에는 인사관리,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HRM입니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이에요, 자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그 철학 차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중해야 됩니다. 교수는 학생을 존중하고 또 학생도 좀 교수도 존중해야지. 타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윈윈을 해야 돼요, 윈윈.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서 이기주의는 우리가 뉘앙스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나쁜 말 아닙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숲속에 가면 아주 우리가 뭐 삼림역 오면서 평화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전쟁입니다. 식물 전쟁해요. 큰 나무가 자라면 거기 크게 이렇게 가지 뽑고 이렇게 잎사귀를 부송해서 밑에 다른 경쟁자들 햇빛 못 쓰게 해요. 자기 털을 만들고 거기에 또 담쟁이 넣은 거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를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원래 먹어야지. 무슨 생존 본능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쁘게 뉘앙스가 나쁜 이기주의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죠. 그게 나쁜 이기주의야. 여기 윈윈은 뭡니까? 상생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운동선수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인데 지나가다가 너 숫자가 쌓이 붙었어. 내가 이긴다고 장담합니까? 죽기를 과거한 놈한테는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됐으면 안 만나는 게 좋죠. 이 사회에는 간혹 가다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죽고 너 살자. 뭐 그렇게 가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상생. 오바마도 마틴 루터 킹 덕분에 대통령이 된 오바마도 한국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죠. 같이 갑시다. 상생을 말합니다. 윈윈하자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앞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바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것은 생산하고 판매하고 재무관리 잘하고 또 그다음에 인사관리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윤리적으로 경영해야 돼요. 윤리적이니까 생각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L로 시작되는 그룹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복 동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가 같더라고요. 국가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정말 윤리성에 맞춰도 다른 면에 봐서도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 다음에 기업들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 그래서 많은 소득을 사회에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게 윤리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어떤 책임을 내가 그때 맞춰서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답은 못 할지라도 적어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 세대의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 여기서 개인의 이익이라는 건 아까 그 이기주의 중에서 아주 더러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심.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테크하는 거 아니라도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방법이 별 효과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는 뭡니까? 천자문 외우고 명심보감 외우다가 사수상관까지 공부하면 뭘 써라면 줄줄 썼죠. 어떤 게 능력이었어요? 암기력이 능력이었어. 암기력. 지금 제가 떠드는 거 여러분이 찾아보면 저 새끼가 맞는 얘기 하는지 틀린지 금방 알 수 있죠. 지금은 외우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시험도 오픈북 오면 되는 겁니다. 오픈북. 왜? 외우는 점이 안 나오니까. 그런 정보를 잘 선택해서 재구성하는 능력,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는 능력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이 변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원 때는 일이 자기만 잘하면 됐고, 그러더니 부장 좀 시키니까 왜 이게 일이 잘해야 되냐고 하는데 일을 못해 또라이가 됐어. 왜? 부장은 부장으로서 해야 될 능력이 또 필요한 능력이 달라요. 부하들을 잘 장악해야 되고 외부에서 압력을 또 막아줘야 되고 옆에 있는 부서와 또 협상도 잘해야 되고 또 상사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도 전달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없어. 자기 일은 잘하던데 그 능력이 달라. CEO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려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그걸 또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방향도 과거에 살 때 필요했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과거에 창 들고 칼 들고 싸울 때는 매일 창 들고 칼 들고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미국이 저쪽에 중동 이라크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만 앉아서 껌을 씹었는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컴퓨터 놀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라크는 그렇게 전쟁 준비 많이 하고 비행기도 많고 탱크도 많았는데 어디서 뭐가 날아온지도 모르고 그냥 오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창칼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인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인식 못하면 뒤진다는 얘기예요. 자,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밥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조 지도자입니다. 저는 성별을 굳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식 명칭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간부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러분들은 노동자의 지도자입니다. 이건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최소 한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기유발 또는 동기부여 하는 것이 뭔지 내 조합원들, 내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하면 더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이론에는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나 허스버그의 투 팩트 시어리도 마찬가지지만 과정 어떻게 했을 때 동기가 부여되더라 하는 이론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 이론 또는 목표 설정 이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 부하들한테 꿈과 희망을 기대를 시켜줘야 돼요. 기대 이론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 그냥 직장은 그냥 이렇게 자기 개발을 다니는 거야. 야, 너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돈 상금 100만 원 줄게. 아무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그런 보상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부하는 어떤 걸 원하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 수준이 확률이 너무 떨어지면 싫어해요. 안 하려고 들어.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한 2,000명이 있어. 여러분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2,000분의 1은 되겠어? 안 돼요. 가능성 줘야 돼요. 확률을 높여줘야 돼요. 또 하나는 수단성. 잘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돼. 나는 달리기는 전혀 못해. 자, 뭐요? 달리는 가지고 앞에가 1등 하는 놈. 그럼 나 가지도 않아. 왜? 나는 뭘 잘해? 노래를 잘해. 노래 잘하는 사람 오면 나는 얼른 가고 싶어.
그러니까 부하의 능력과 특성이 다 다르고 기대하는 게 다르죠.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야, 얘는 이거 뭐 좋아하는데 너는 이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알러지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동기를 어떨 때 동기가 유발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뒤에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금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왔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습니다. 매일 싸워요. 당신은 이게 옳지 않아. 남편한테 그렇게 한다. 당신은 이게 옳지 않아. 그러면 되게 한국에 있는 되게 훌륭한 여성들은 되게 바른 말만 합니다. 틀린 말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해요. 알면서도 너는 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은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서운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상사와 부하, 동료끼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잖아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리더십 이론을 개발해냈습니다. 예전에는 리더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리더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타고난 거라든가 특성, 나중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도 리더십이 달라진다. 행동? 또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진다. 또 상사와 부하 간에 얼마나 친하냐,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LMX라고, 리더 멤버 엑스체인지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감하게 참여를 시키자. 이런 리더십 이론들이 과거에 쭉 있었어요. 전통적인 리더십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몇십 년 사이에는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리더가. 또는 그 반대는 뭐야? 서번트,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도 있고, 임파워먼트 리더십도 있고, 또 거래적인 리더십, 네가 하는 만큼 고가주고 하는 만큼 보너스 줄 거야. 이런 거래식 리더십 말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으로 이 사람의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 종류도 많죠? 우리가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론들을 관통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하를 존중하고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만 듣고 내 말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과 동기부여와 소통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지 말고 같이 잘 이걸 오리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서 커미트먼트, 몰입도라는 걸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고 또 남아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 우리 조직에 동일시하는 거. 조직의 이익과 내 이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종업원들은 조직 이익과 동일시 않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것이 높아집니다. 퍼포먼스도 말할 것도 없죠. 리더십에 따라. 어느 한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카피도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뭐죠? 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르시는 말. 리더 하나 바꿨을 뿐. 아니면 리더를 바꿀 수 없으면 리더의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회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달라지면 조직이 달라집니다. 지도자를 바꿀 수 없으면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도록 합시다. 우리가 노사협상에 있어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안 바뀌면 사장님, 회장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때려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경영자가 바뀌면 기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여성 노조 지도자 여러분들도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바쁘고 지칩니다. 많이 바빠요. 어떤 사람은 뭘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다고 그래요. 또는 때로는 바쁜 것을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적과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 수단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바쁜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해다는 안 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선택했는데 집중할 수 없으면 선택 해제하세요. 선택 해제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두 번째로 구분해라. 우선순위.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없어서 안 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 계셨을 뿐만 너무 아름다우셔서 여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략 몰라?
아니, 대략 1,000개? 1,000개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제가 하루가 신인데 내일까지 100개로 줄여, 10분의 1로 줄이라면 줄일 수 있습니까? 있죠. 줄이기는 줄일 수 있지. 만약 줄여서 120개 들었으면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10분의 9는 필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의 옷도 마찬가지. 집에 옷도 많죠? 이런 옷 비슷한 거 또 있을 거예요, 집에. 또 사.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옷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도. 내가 학교 늦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토요일이니까 꼭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 그 나이에 가서 무슨 공부한다고 난 모임에 와야지. 그러면 내가 그래요. 2년 동안 그 사람들 정리하십시오. 2년 동안. 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고 뭘 얻으려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또 하루에서 내가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바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102살 먹은 그분도 노후 보는데 우리가 노후 아까 얘기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성 노조 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만난 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점심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